그날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렇듯 조용한 골목을 오르내렸고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읍내 오래된 단층 주택에서 혼자 살던 71세 남성 박정호 씨. 그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펼쳤으며 창문의 창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문을 철저히 잠그던 성격이었죠. 남은 평생을 홀로 보낼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세월이 가져온 습관인지 박 씨는 자신의 안전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시간 신호음에 맞춰 눈을 뜬 박 씨. 그의 하루는 항상 같은 리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기고 조심스레 거울을 바라보고 종일 입을 윗옷을 입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든에 가까워진 나이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있었고 검소했으며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늘 굳게 닫혀있던 그의 집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박 씨가 벌써 나갔나? 생각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절대 대문을 반쯤 열어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아침 신문을 받으러 나갈 때도 대문을 열었다가 신문을 꺼내면 즉시 잠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쯤 열린 대문. 그것은 평온해 보이던 이 작은 마을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그 아침의 한 장면은 급속도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집을 발견한 사람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60대 여성 이미숙 씨였습니다. 박정호 씨와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거의 반평생을 마주쳤던 사이였죠. 매일 아침 산책길에 인사를 나누고 가끔 감기약을 사러 올 때도 있고 동네 행사가 있을 때면 자연스레 옆자리에 앉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 아침도 언제나처럼 가벼운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으니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박 씨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반쯤 열린 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라, 이상한데?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 씨가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박 씨를 본 적이 있나? 자신의 약국에서 본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을 돌이켜봐도 박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숙 씨는 조심스레 대문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박 씨? 박 씨 계세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던 그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의 안쪽 문을 밀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치 평화로운 그림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박정호 씨. 이불은 배꼽 아래까지 정갈하게 덮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라디오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음악을 듣다가 그냥 잠이 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씨. 그녀가 가만히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피부색이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손등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쪽에는 무언가 검은 액체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이 평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이준호는 3번이나 현장을 돌며 침입 흔적을 살폈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문과 창이었습니다. 현관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그 안의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목재 창틀에 낀 가는 철사들, 그것도 모두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침입자가 창을 깨뜨린 흔적도 무리하게 뜯어낸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면은? 형사는 집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세탁물이 널려있던 작은 뒤뜰, 거기에는 더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형사 옆에 서 있던 경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침입 사건의 흔적을 알아봅니다. 깨진 창, 파손된 문틀, 강제로 열려진 창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형사는 방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먹은 밥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나거나 뒤엉킨 흔적이 없었습니다. 싸움의 자국도 물건들이 흐트러진 모습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침실 한쪽에 나무 가구들 옷장, 서랍장, 옆 탁자에 작은 서랍들이 어설프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찾다가 마지막에 정리하지 못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옷가지들이 바닥에 흐트러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격한 수색이 아니라 목적 있는 탐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뭘 찾고 있었던 거지? 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장 감식관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거 봐요. 그것은 침실 바닥과 복도에 남겨진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발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양말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양말을 신은 발이 바닥을 끌며 걸어간 자국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발을 벗고 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야.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정호 씨의 집에 그냥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을 비틀어서도 창을 깨뜨려서도 아닌 그냥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뜻입니다. 형사 이준호는 시체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고요한 얼굴, 이불 위에 손, 라디오 리모컨. 이 모든 것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것은 낯선 침입자의 범죄가 아니라 박정호 씨가 신뢰했던 누군가의 손에 의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형사 이준호는 박정호 씨의 침실 옆 탁자 위에 놓인 지갑을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지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예상과는 달리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여러 장, 그리고 동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강도 사건이 아니네요. 경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손목을 들어 살폈습니다. 오래된 세이코 손목 시계가 여전히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그것도 제법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강도라면 가장 먼저 챙겨갔을 물건이었죠. 그럼 뭘 찾던 거야? 형사는 계속해서 침실을 살폈습니다.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옷장의 서랍, 옆 탁자의 작은 서랍들, 그리고 침대 아래 놓여있던 오래된 상자까지 모두 어설프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란적인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에서는 옷들이 조심스레 헤쳐지기만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옆 탁자의 책들도 조심스레 들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끼워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장씩 열어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수색이었어.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정확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 그 순간 수사팀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침입이나 폭행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정호 씨를 해친 후 특정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침실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혹시 위장일 수도 있어요. 진화과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갑과 시계를 남겨둔 것 자체가 위장. 마치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라면? 형사 이준호는 침실 중앙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매우 정교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침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벽장 위, 천장 위, 침대 밑. 노년의 사람들이 개인의 비밀을 숨겨두는 곳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의 남자들은 통장을 집 어딘가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혹은 편지나 문서, 개인적인 서류들, 증서, 보험 계약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편지. 혹시 통장을 찾고 있었던 걸까? 경관이 물었습니다. 형사는 은행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의 계좌 활동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은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면 지갑에 현금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손목시계도 가져갔을 텐데. 그런데도 남겨두고 찾아 헤맨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금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정호 씨가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의 증거나 비밀을 없애기 위해
그를 해쳤던 것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의 눈빛은 점점 더 가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도범이 아닌 박정호 씨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정호 씨의 삶은 겹겹이 벗겨졌습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그 71세 남성의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 이준호는 박 씨의 은행 거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의 계좌에는 정기적인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돈들이 박 씨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을 추적해보니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의 재산을 신뢰하는 지인의 명의로 관리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유언장처럼 혹은 상속 준비처럼 말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박 씨의 말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그는 간헐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돈 걱정만은 안 해도 된다. 혹은 따로 챙겨둔 게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노인의 그런 말들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 비용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혹시 박 씨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수사팀의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남성 이름은 김영호. 그는 박정호 씨의 옛 직장 동료의 지인이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통해 연결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형사들이 박 씨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을 때 김영호와의 통화 기록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생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간헐적이면서도 정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의 통화였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형사는 김영호의 신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호는 현재 시내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와의 관계가 금전적 거래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은 박 씨가 관리하던 그 자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김영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영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박정호 씨와 단순한 소개관계였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최근에는 별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즉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CCTV 기록, 사업장의 목격자들 모든 것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사건 시간대에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여러 사람이 그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형사는 김영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호 씨의 그 자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신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박 씨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비밀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걸까요? 수사팀의 시선은 이제 더 넓게 퍼져야 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거래, 모든 대화를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박 씨를 알고 있는 누군가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일상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실에서는 여러 날 밤을 새웠습니다. 박정호 씨의 침실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들이 정밀 검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견된 것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침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베개였습니다. 혈흔이 묻어 있었고 형태상 흉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문이 없어요? 형사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법의학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닦아낸 것 같아요. 혹은 장갑을 끼고 했거나요. 그 말은 곧 범인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베개를 집었을 때 장갑을 끼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건 후 무언가로 닦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DNA는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개에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에서 수사팀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침실의 여러 곳에서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중 컵 하나에서 특히 분명한 유전자 샘플이 발견됐어요. 이제였습니다. 형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들었습니다. DNA라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에 비교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치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형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DNA가 있었지만 그 DNA의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직접적인 용의자를 찾아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형사가 물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동네의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편의점, 주택가의 현관 카메라, 골목에 설치된 카메라들, 모든 것들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 무렵 골목을 서성이는 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CCTV의 화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특징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인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방향도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서 온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화각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체형만으로는 수백 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형사 이준호는 책상에 몸을 묻혔습니다. 모든 단서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설계한 듯이 말입니다. 침입한 적이 없는 이유? 범인이 알려진 사람이었으니까. 지문이 없는 이유? 미리 준비하고 들어갔으니까. DNA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CCTV에 남은 이유? 어차피 얼굴을 구분할 수 없게 행동했으니까.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경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는 경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를 해칠 계획, 그리고 그 후 흔적을 남기지 않을 계획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컵에 남은 유전자, 화면에 포착된 인물, 열려있던 서랍들. 모든 것이 분명히 증거인데 그 증거들이 서로를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형사 이준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호 씨가 살던 동네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누군가의 비밀이, 누군가의 목적이, 누군가의 범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돈, 모든 비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야 합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느렸습니다. 결정적이지 못한 단서들 속에서 형사들은 하나의 실체를 찾기 위해 암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결국 박정호 씨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용의자들, 식별 불가능한 CCTV 영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DNA. 모든 것이 추적을 막았습니다. 형사 이준호는 대기실에 앉아 박정호 씨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옛 직장 사진, 산책하는 모습, 동네 축제에서의 모습. 어느 사진에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마지막 사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왜 문을 열어줬을까? 침입자가 없었습니다. 문을 부순 흔적이 없었습니다. 창을 깨뜨린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호 씨는 스스로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를 신뢰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71세의 고독한 남성이 누군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마을의 약사 이미숙 씨는 그 이후로 약국을 열고도 계속 문을 잠궜습니다. 손님이 올 때도 그랬습니다. 들여줄 때 몇 초가 걸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손님인지,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지.
동네의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신문이 쌓이는 현관이 위험했습니다. 문을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찰서의 한 경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박정호 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이웃들이 왔습니다. 이미숙 씨도 왔고 옛 직장 동료들도 왔고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있는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더 무서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정말 혼자였을까? 혼자 살던 71세 남성. 하지만 미제 사건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관여하고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명의로 관리되던 자금, 간헐적으로 연락 주고받던 50대 남성, 그리고 집에 들어온 신발 없는 누군가. 박정호 씨의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들어왔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문을 열게 했으니까요. 사건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 마을의 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을 바라만 보는 노인들이 생겼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고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동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CCTV를 더 설치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콜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위험은 외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큰 위험은 실내였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 작은 단층 주택에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그 진실은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 중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박정호 씨처럼 혼자인 것은 아닐까요? 혹은 박정호 씨처럼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살피세요. 혹시 누군가는 박정호 씨처럼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박정호 씨의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결되지 않은 것은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이 만들어낸 마을의 변화 말입니다. 그는 왜 문을 열어줬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무서운 진실을 마주합니다. 범죄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범죄는 실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박정호 씨처럼 혼자였던 수많은 노인들,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믿어야만 했던 그들. 그들의 신뢰가 때론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옆에 박정호 씨 같은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옆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박정호 씨의 이웃이었던 이미숙 씨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살펴볼 책임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 며칠 신문이 쌓여있는 그 집, 밤이 되면 불을 켜지 않는 그 방. 그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정호 씨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우리의 약속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미제 사건, 새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구독하시면 그 질문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만약 당신이 박정호 씨였다면
그 사람에게 문을 열었을까요? 우리 동네에도 혼자인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생각이 모여 우리 사회가 고독한 이들을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아니,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증명되는 약속이 될 때 박정호 씨 같은 비극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주 또 다른 미제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성찰과 함께 사건 그날 이후 진실은 계속되고 우리의 약속도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혼자 보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